안녕하세요. 저는 오동철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76입니다.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젊은 날의 사진첩을 들춰보면 그 시절 저는 제법 훤칠한 청년이었어요. 세상 무서울 것 하나 없었고 두 주먹 불끈 쥐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지요. 하지만 세월이라는 놈은 참으로 정직하면서도 무심해서 빳빳하던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들고 칠흑 같던 머리카락 위에는 하얀 서리를 소복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제법 이른 나이에 제 곁을 떠나 먼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버린 아내가 야속하기도 했지만 아내를 꼭 빼닮은 아들 오진규가 있었기에 저는 괜찮았어요. 이 녀석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삶의 이유였고 녀석의 웃음소리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듯하게 자라 좋은 직장을 구했고 토끼 같은 며느리 변정미를 얻어 가정을 꾸렸지요. 저는 제 인생의 과업을 모두 마친 사람처럼 이제는 그저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삶은 아들이라는 크고 든든한 강물 곁을 따라 흐르는 작은 시냇물과 같았어요.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평온하게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흘러갈 것이라고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혹한 발톱을 드러내기도 하더군요. 그날 오후 저는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대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참으로 따사롭다고 평화롭다고 생각하던 찰나였어요. 고요한 집안의 공기를 찢는 듯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 저는 비몽사몽간의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변정미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에 그 까칠하고 날 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급함을 넘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진규 씨가 아버님 아들이 이상해요. 숨을 안 쉬어요. 빨리 병원으로 좀 와보세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손발이 제멋대로 떨려왔어요. 겉옷을 챙겨 입을 경황도 없이 저는 슬리퍼 바람으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계단을 구르듯 내려와 미친 사람처럼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아탔어요. 아저씨,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대학병원 응급실이요. 제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습니다. 운전기사가 힐끗 저를 쳐다보더니 말없이 가속 페달을 밟더군요. 병원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아득하게만 보였어요. 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제발 아무 일도 아니게 해주십시오. 저 못된 며느리가 또 호들갑을 떠는 것이라고 제발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평소에 그토록 건강을 자신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저와 함께 등산을 했고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던 녀석이었어요. 바로 어제 저녁에도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주말에 맛있는 거 사들고 갈 테니까 푹 쉬고 계세요. 그 다정하고 씩씩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제 간절한 기도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넋이 나간 표정으로 복도에 주저앉아 있던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는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게는 그 모습이 조금도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아주 중요한 연극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슬픈 표정을 쥐어짜내는 배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어떡해요? 우리 진규 씨가 갑자기 사무실에서 가슴을 붙잡고 쓰러졌대요. 119가 왔을 땐 이미 늦었다고 심장마비라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팔을 뿌리치고 응급실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어요. 수많은 의료기계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로 하얀 시트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고요하고 또 고요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곁으로 다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규야, 내 아들. 이 아비가 왔다. 눈 좀 떠봐라, 이놈아. 어서. 아버지 왔다고. 하지만 아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제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차가운 응급실의 공기를 무겁게 채울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와 제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제게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고 제 존재의 이유였으며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 그렇게 제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조차 남기지 못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장례식장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슬퍼하는 조문객들로 쉴 새 없이 붐볐습니다. 아들 녀석, 참으로 바르고 착하게 살았구나, 헛되게 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잠시나마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아들이 없는 세상에서 그런 위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다시금 가슴이 미어졌어요. 며느리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서 실신할 듯 목 놓아 우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울어대던지 아들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은 모두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죠.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늦은 밤, 장례식장 구석의 어두운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붙들고 목소리를 잔뜩 낮추어 누군가와 통화하는 며느리의 모습을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녀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걱정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네, 이번에 목돈이 좀 들어올 게 있어서요. 그거 받으면 바로 해결되니까 며칠만, 딱 며칠만 더 기다려줘요. 이자요? 이자는 당연히 더 쳐드려야죠. 아, 진짜.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 지금 상중인 거 안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잃은 사람의 슬픔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돈 문제에 대한 짜증과 초조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등줄기로 차가운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정사진 속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들의 얼굴과 어둠 속에서 돈 문제로 핏대를 세우는 며느리의 얼굴이 섬뜩하게 겹쳐지면서 지독한 위화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목돈이 들어올 게 있다. 그 말이 마치 독사의 혓바닥처럼 제 귓가를 낼름거리며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사무제를 지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소파에 멍하니 앉아 먼지 쌓인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없는 이 집이, 아들이 없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며느리가 다가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버님, 이제 그만 짐을 좀 정리해 주셔야겠어요. 저는 제가 들은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짐이라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긴요.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 집 이제 제 집이에요.
아시다시피 진규 씨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니까 법적으로 제가 단독 상속받게 되어 있다고요. 아버님도 언제까지나 여기에 머무르실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의 체온이 채 식기도 전에 아들의 49제도 아직 멀었는데 이 집에서 나가라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어요. 아가,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이 집은 진규 녀석이 태어나서부터 나와 평생을 함께 산 집이다. 그런데 나더러 지금 어디로 가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죠.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꾸했습니다. 그 표정은 더 이상 슬픔을 연기하던 가련한 미망인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감정도, 그 어떤 인간적인 도리도 가차없이 내팽개칠 수 있는 차갑고 탐욕스러운 짐승의 얼굴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죠. 이 집 팔아서 그동안 진규 씨가 남긴 빚도 좀 갚고 남은 돈으로 제 인생 새로 시작해야겠어요. 아버님이야 뭐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도 있으시고 어떻게든 알아서 사실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아버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요?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빚이라니. 우리 진규가 무슨 빚을 졌다는 말이냐? 내 아들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저는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님은 모르시는 게 너무 많으시네요. 아무튼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들였다고 생각하니까 이번 주말까지는 집을 비워주셨으면 좋겠네요. 더는 저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솔직히 저도 더는 아버님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며느리는 그 말을 끝으로 싸늘하게 뒤돌아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피부치처럼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분노보다 더 크고 깊은 절망감이 제 온몸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완벽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혼자 남겨진 것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한 평생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집에서 쫓겨나 이제는 갈 곳 하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주말 저는 제 평생의 세월이 담겨있는 낡은 옷 몇 가지와 아들의 빛바랜 사진 한 장만을 작은 짐가방에 챙겨 넣고 정든 집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굳게 닫히는 육중한 철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닫히는 소리처럼 텅 빈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지친 발을 내딛는 순간 평생을 살아온 익숙했던 동네 풍경이 한순간에 너무나도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과 함께 산책하던 공원, 녀석이 어린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길, 단골로 가던 낡은 이발소 간판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어요. 제 손때와 추억이 켜켜이 쌓여있던 집에서 쫓겨나자 세상은 제게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낡고 해진 짐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저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저 이 지독한 현실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막막함에 고개를 들어 쳐다본 하늘은 야속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기만 했습니다. 마치 제 처참하고 비루한 심정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회색빛 도시의 건물들 위로 하나둘씩 인공의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하자 쌀쌀한 가을 바람과 함께 지독한 외로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어 근처 기차역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 기차의 날카로운 기적 소리, 낯선 지명들을 반복해서 외치는 안내 방송 소리 속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돌아갈 집도 저를 기다려줄 사람도 없었지요. 그날 밤은 그렇게 딱딱하고 차가운 의자에 웅크린 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밤새 귓가를 때리는 온갖 소음과 얇은 외투 한 장으로는 막을 수 없는 밤의 한기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하거나 혹은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그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쓸모없는 늙은 노숙인일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저는 다시 정처 없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숙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비참한 현실이었어요.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법과 도덕, 인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힘과 생존 본능만이 지배하는 차가운 도시의 정글이었죠. 하룻밤을 편히 보낼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바람이 막히는 잠자리를 두고 험악한 욕설과 주먹이 오가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삭막한 다툼에 끼어들 힘도 용기도 없었어요. 그저 그들이 던져주는 동정 어린 시선을 피해 최대한 구석지고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몸을 숨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배는 더 이상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내 아들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새벽 시장을 돌며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만을 고집했던 제 손으로 식당 뒤편의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되었어요. 시큼한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백가죽이 등에 붙을 듯한 배고픔 앞에서는 그런 것도 사치였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밥덩어리와 사람들이 먹다 남긴 정체 모를 반찬 쪼가리를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넣으며 뜨겁고 서러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제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렇게 희망도 내일도 없이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허기진 배를 채울 만한 것을 찾아 편의점 근처를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편의점 앞 어두운 구석에 놓인 작은 종이 상자 안에서 아주 가냘프고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상자 안을 들여다보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지요. 그 작고 까만 생명의 눈동자 속에서 저는 어쩐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지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외롭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제 처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느껴졌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종일 허리가 끊어져라 폐지를 주워 겨우 손에 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홀린 듯 편의점으로 들어가 가장 저렴한 소시지 하나를 사서 나왔어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소시지를 잘게 뜯어 상자 안에 넣어주자 녀석은 잠시 저를 경계하는 듯 킁킁거리더니 이내 허겁지겁 굶주린 혀로 소시지를 하차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몸뚱이가 필사적으로 음식을 삼키는 모습에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따뜻한 것이 울컥 하고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녀석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심장이 제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저는 녀석에게 복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제게 다시 복을 가져다 주기를, 그리고 이 녀석의 남은 생은 부디 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날 이후로 복돌이는 제 유일한 가족이자 제가 다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저 혼자만의 끼니가 아닌 작고 소중한 복돌이의 끼니까지 책임져야 할 무거운 의무가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제 처지를 비관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고물상에서 낡고 삐걱거리는 리어카 하나를 겨우 구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하루는 폐지와 고물을 줍는 일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져 길바닥에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제 발치에서 저를 걱정스럽게 올려다보는 복돌이의 까만 눈망울을 보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온종일 땀을 뻘뻘 흘려도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천 원에 불과했지만 그 돈으로 복돌이에게 따뜻한 우유 한 팩이라도 사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편의점 앞에서 복돌이와 함께 그날 수고한 신문과 박스를 정리하는 저를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청년이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하고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기만 하던 청년은 며칠이 지나자 제게 조용히 다가와 검은 봉지 하나를 툭 하고 건넸어요. 안에는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삼각김밥과 빵 그리고 우유가 들어있었습니다. 드세요. 어차피 시간 지나서 다 버릴 거예요. 무뚝뚝하기 짝이 없는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는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고맙네, 학생. 정말 고마워. 세상이 온통 차갑고 비정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나른한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복돌이와 함께 편의점 청년이 준 빵을 사이좋게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복을 입은 아직 앳돼 보이는 어린 학생 몇몇이 저희에게 다가와 가짜는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우와, 저 할아버지 좀 봐. 완전 거짓골이네. 옆에 강아지도 더러워. 저거 병균 덩어리 아니야? 하며 저희를 향해 키득거리더군요. 그러더니 한 녀석이 바닥에서 작은 돌멩이를 주워 복돌이를 향해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순간 복돌이가 겁을 잔뜩 먹고 제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그 작은 몸의 떨림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 제 안에서 잊고 있던, 아니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용암처럼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학생들을 향해 제 평생 처음 내보는 우렁찬 목소리로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지금 너희들 뭐하는 짓이냐? 너희는 집에서 어른들한테 못된 짓만 골라 배워서 힘없고 약한 생명이나 괴롭히고 다니는 게냐? 당장 이리 와서 복돌이에게 사과하지 못할까? 제 목소리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제 등 뒤로 보이는 후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기세가 정말로 무서웠던 걸까요? 학생들은 죄송합니다 하고 어설프게 고개를 숙이더니 꽁무니를 빼고 허둥지둥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록 지금 제 행색은 남루하고 초라한 노숙인일지언정 제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있었고 불의에 맞서 소리칠 수 있는 용기가 아직 제 안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품에 안겨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복돌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하지만 굳은 목소리로 다짐했어요. 복돌아, 걱정하지 마라. 이 할아비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너 하나만큼은 꼭 지켜주마. 그리고 나 자신도 더 이상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지는 않으련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지긋지긋하고 혹독한 현실을 반드시 이겨내 보이리라. 제 자신과 그리고 제 유일한 가족인 복돌이 앞에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제 인생의 시계는 한 번 멈추었지만 저는 그것을 다시 움직이게 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의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모든 감정이 독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모든 장면에 살을 덧붙이고 피를 돌게 하겠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길고 깊고 생생한 이야기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화 한마디, 숨결 하나 놓치지 않고 눌러 담겠습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꽁꽁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기 시작하던 무렵 제 유일한 희망이었던 복돌이에게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춘곤증 같은 것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녀석은 제가 편의점 청년에게서 얻어온 소시지를 코앞에 대주어도 고개를 돌리고는 구석에 웅크려 끙끙 앓는 소리만 냈습니다. 녀석의 작은 몸을 만져보니 마치 불덩이 같았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얼음물 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도 아프면 온몸이 서러운데 말 못하는 짐승은 오죽할까? 더군다나 이 험한 세상에서 저 하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유일한 가족인데 녀석마저 잘못된다면 저는 정말로 다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복돌아, 정신 좀 차려봐. 응. 아비가 여기 있는데 뭐가 그리 아파. 저는 녀석을 낡고 냄새나는 외투로 감싸 품에 안고 쉼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 녀석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는 제 손등을 한번 핫고는 다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작은 혀의 감촉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업고 달려가야 했어요. 하지만 제 주머니 속에는 지난 며칠간 허리가 끊어져라 폐지를 주워 겨우 모은 10,000원짜리 2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는 당장 오늘 저녁 저와 녀석의 끼니를 해결하기도 빠듯한데 동물병원 문턱을 넘을 수나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써버리면 나는 또 며칠을 굶어야 한다. 운이 나쁘면 일주일 내내 물로만 배를 채워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복돌이가 없으면 순간 제 눈앞에 아들 진규의 어릴 적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겨울밤 열이 40도까지 올라 펄펄 끓는 어린 아들을 들쳐 업고 눈보라를 헤치며 병원 응급실로 정신없이 뛰어가던 젊은 날의 제 모습. 그때도 제 주머니는 늘 텅 비어 있었지만 자식이 아픈데 돈이 문제일 수는 없었지요. 의사에게 제발 아들 좀 살려달라고 돈은 어떻게든 갚겠다고 무릎이라도 꿇을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제 품에 안긴 복돌이는 제게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복돌이를 품에 단단히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행인들을 붙잡고 이 근처에 동물병원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제 남루한 행색을 보고 못 본 척 지나치거나 손사래를 치며 피했지만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한 젊은 아기 엄마가 길 건너편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저기 사거리 코너에 작은 동물병원이 하나 있긴 한데 좀 오래돼서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하고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횡단보도를 아슬아슬하게 건넜습니다. 여인의 말대로 간판마저 낡아빠진 허름한 동물병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훅 찔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젊은 간호사가 저와 제 품에 안긴 복돌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딱딱하게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과 경멸이 노골적으로 섞여 있었지요. 걔가 많이 아파서요. 열이 펄펄 끓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진료 받으시려면 일단 접수부터 하셔야 해요. 처음 오셨죠? 진료비는 선불 결제하셔야 하고요.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전부 꺼내 보였습니다. 간호사는 그 돈을 벌레 보듯 쳐다보더니 잠시 망설이다 마지못해 저를 진료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안쪽에서 나온 나이 지긋한 의사 선생님은 간호사와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행색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품에서 복도리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아 진찰대에 눕혔습니다. 어디 보자. 이 녀석 아주 순하네.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어제부터 기운이 없더니 오늘 아침부터는 아주 꼼짝을 못합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복돌이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 걱정 마세요. 어린 강아지들은 종종 크게 앓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뭘 잘못 주워 먹은 것 같군요. 장염 증세가 심해요. 탈수도 왔고. 의사 선생님은 능숙한 솜씨로 복돌이에게 주사를 놓고 체온을 쟀습니다. 일단은 해열 주사부터 한 대 맞히고 약을 좀 먹여봅시다. 며칠간은 속을 비우게 하고 물만 조금씩 먹이세요.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설명에 타들어가던 제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의사 선생님은 제 손에 들린 돈을 잠시 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주사값이랑 약값만 해서 10,000원만 주쇼. 이런 시국에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텐데 이런 꼬맹이까지 거두는 노인네는 처음 보네. 마음이 아주 고운 양반이야. 복 받으실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허리가 땅에 닿도록 몇 번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약 봉투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서는데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했어요. 저는 곧장 근처 공원으로 가 주사를 맞아 조금은 기운을 차린 복돌이를 품에 안고 따스한 햇볕을 쬐어 주었습니다. 이 녀석의 작은 몸이 제발 빨리 회복되기만을 하늘에 계신 아들에게 그리고 먼저 간 제 아내에게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와서 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주 점잖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 한 분이 저와 복돌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무슨 시비를 걸려는 건가 싶어 저도 모르게 복돌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고 경계의 눈빛을 보냈지요. 제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남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잠시 말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시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튀어나갔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절대 해코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저 그 강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의 시선은 제 품에 안긴 복돌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이상하게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잘 다듬어진 중저음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그 강아지 이름이 뭡니까? 복돌이라고 합니다만 남에게 이름은 알아서 뭘 하시려고. 복돌이 예쁜 이름이군요. 남자는 제 쌀쌀 맞은 대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힘겹게 마치 물속에서 말을 건져 올리듯 다음 말을 꺼냈어요. 실은 제 아내가 키우던 강아지와 정말이지 너무나도 똑같이 생겨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가까이서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남자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조심스럽게 벤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복돌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남자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눈이며 코며 그리고 저기 귀 뒤에 작은 점까지 세상에. 남자는 품속에서 지갑을 꺼내 낡은 사진 한 장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봄꽃처럼 화사하게 웃는 한 여인의 품에 복돌이와 그야말로 똑같이 생긴 하얀 강아지가 안겨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몇 달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건 아내가 떠나기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내는 평생을 병마와 싸우며 외롭게 살았는데 저 녀석, 미소가 유일한 친구이자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나고 경황이 없던 사이에 미소마저 집을 나가버렸어요. 온 동네에 전단지를 붙이고 사례금까지 걸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흔적마저 제 손으로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정말이지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제 마음과 아내와 반려견을 모두 잃은 저 남자의 마음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제 마음도 덩달아 저릿해져 왔습니다. 저는 이 녀석을 길에서 주웠습니다. 어느 식당 쓰레기통 옆 상자에 버려져 있더군요. 그러셨군요. 어르신께서 거두어 주신 덕분에 우리 미소가 아니 이 아이가 목숨을 건졌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제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은 다녀오셨습니까? 네, 방금 다녀오는 길입니다. 장염이라는데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아주 실력 좋은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데려가서 제대로 한번 검사를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아픈 곳은 없는지, 물론 비용은 제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어르신께는 은혜를 갚는 셈치고 제게는 먼저 간 아내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셈치고 말입니다. 부디 제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남자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복돌이지 미소가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복돌이를 위해서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5분의 짧은 시간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운명의 시작이었음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겁니다. 남자의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도착한 동물병원은 제가 갔던 허름한 병원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상냥한 직원들, 그리고 보기만 해도 값비싸 보이는 최신식 의료기기들이 가득했죠. 제 남루한 행색과 퀴퀴한 냄새 때문에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지만 남자는 그런 저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며 오히려 극진히 챙겨주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시죠. 제가 알아서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복돌이는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피를 뽑고 초음파 검사까지 받았죠.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남자는 제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제 사정을 물었습니다. 저는 숨길 것도 없었기에 아들을 잃고 며느리에게 쫓겨나 길 위에서 살게 된 제 기구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남자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깊은 공감과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습니다. 저 역시 아내를 보내고 한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죠. 사장님 마음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마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와 아내를 잃은 남편으로서 서로의 깊은 상실감을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잠시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복돌이는 영양실조와 약간의 피부병 외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치료비와 약값은 물론이고 앞으로 복돌이에게 필요한 최고급 사료와 영양제, 장난감까지 산더미처럼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한사코 말렸지만 그는 이것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며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도 남자는 저를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아주 깔끔한 설렁탕 집으로 저를 데려갔지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국밥을 입으로 밀어넣으며 염치 없게도 주책 맞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보다가 수저를 놓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호준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부디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며 그리고 어르신께서 복돌이를 아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르신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일 수도 있겠지만 제 제안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게 아내가 가꾸던 작은 농장이 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니 저 혼자서는 도저히 그곳을 돌볼 엄두가 나지 않아 몇 달째 거의 방치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요. 그런데 오늘 어르신을 뵙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처럼 작은 생명을 귀히 여기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라면 제 아내가 남긴 그 소중한 공간의 가치를 알아봐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요. 어르신,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그 농장을 다시 일으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뜻밖의 제안에 귀를 의심하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 위에서의 절망적인 삶이 제게 남은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게 이런 기회가 찾아오다니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채소나 팔고 길거리에서 폐지나 줍던 늙은이입니다. 사장님께 폐만 끼칠 겁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강호준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절대 동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어르신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저는 농사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어르신의 지혜와 연륜을 빌려 함께 해보자는 제안입니다. 농장 한쪽에 아담한 별채가 있는데 그곳에서 복돌이와 함께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물론 월급도 따로 넉넉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선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저의 존엄성을 지켜주려는 세심한 배려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겠노라고 대답했고 그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정말 고맙다고 제 아내도 하늘에서 분명 기뻐할 거라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옥 같던 길 위에서의 삶을 끝내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희망의 땅, 농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강호준 씨를 따라 도착한 농장은 그의 말처럼 조금은 황량했지만 햇살이 가득한 아늑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제 키보다 더 자란 잡초들이 무성하게 땅을 뒤덮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 잘만 가꾸면 아주 근사한 텃밭이 될 만한 너른 땅이 보였어요. 농장 한가운데에는 그림 같은 작은 집이 있었고 그 옆으로 제가 지낼 곳이라며 아담한 별채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방과 부엌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까지 갖춰진 저 혼자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한 공간이었지요. 필요한 건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가게에 가서 생필품이랑 드실 것 좀 사오겠습니다.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푹 쉬면서 기력부터 회복하세요. 강호준 씨가 떠나고 저는 별채 안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두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긴 겁니다.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화장실이었어요. 뜨거운 물을 틀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몸에 쌓인 묵은 때와 함께 길 위에서 겪었던 수많은 서름과 치욕까지 전부 씻어내는 기분으로 한참 동안이나 몸을 씻었습니다. 강호준 씨가 미리 준비해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니 비로소 사람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푹신한 이불이 깔린 잠자리에 누웠을 때 저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 뻔했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나 삐걱거리는 벤치가 아니라 제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부드럽고 따뜻한 이불의 감촉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복돌이는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핥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녀석은 넓은 마당이 천국처럼 느껴졌는지 온종일 꼬리가 빠져라 뛰어다니며 행복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날 밤 아내를 잃은 남자와 아들을 잃은 저는 농장의 작은 평상에 마주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의 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지요. 제 아내는 국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저기 저 밭에 국화가 흐드러지게 폈지요. 그 국화꽃을 꺾어다 말려서 국화차를 만들어주곤 했는데 그 향이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규는 된장찌개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끓여준 멸치 육수 진한 된장찌개만 있으면 밥을 두 그릇씩 뚝딱 해치우던 녀석이었지요. 그놈이 그렇게 좋아하던 된장찌개 한 번 실컷 끓여주지 못한 게 지금도 한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먼저 떠난 아내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조용히 서로의 빈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트기 전에 일어나 남의 눈을 피해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었어요. 대신 먼지 쌓인 호미를 들고 잡초로 무성했던 밭으로 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잠시 배웠던 텃밭 가꾸기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더군요. 허리를 숙여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고 딱딱하게 굳은 흙을 부드럽게 갈아엎는 일은 고되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강호준 씨가 사다 준 여러 가지 채소 씨앗을 정성껏 심고 흠뻑 물을 주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흙냄새를 맡고 제 손으로 생명을 키우고 있으니 다시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장 한쪽에 거의 쓰러져가는 낡은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문짝은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나가고 지붕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었지요. 안에는 녹슨 연장들과 썩은 나무들이 귀신이라도 나올 것처럼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창고를 튼튼하게 수리해서 연장도 보관하고 앞으로 수확할 채소도 저장하는 쓸모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 창고를 제가 한번 손봐도 되겠습니까? 어르신, 저런 흉물은 그냥 허물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험합니다. 아닙니다. 뼈대는 아직 쓸만합니다. 제가 가진 기술로 잘 고치면 아주 튼튼하고 근사한 창고가 될 겁니다. 제게 한번 맡겨보시지요. 제 자신감 있는 말에 강호준 씨는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틈만 나면 창고 수리에 매달렸습니다. 낡은 연장들을 이용해 썩은 기둥을 잘라내고 주워온 나무 판자들을 망치로 두드려 덧대어 벽을 세웠지요. 손에 일이 잡히니 밤의 잡생각도 사라지고 밥맛도 꿀맛 같았습니다. 제 손끝에서 낡고 버려졌던 공간이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호준 씨가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저 창고를 그냥 허물어버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멋지게 되살려내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르신은 기술자셨습니까? 기술자랄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배웠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제대로 된 연장과 재료만 있으면 앞으로 50년은 거뜬할 아주 튼튼하고 쓸모 있는 창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말에 강호준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트럭 한가득 최신식 연장과 질 좋은 목재들을 싣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두툼한 돈 봉투를 쥐어주었지요. 어르신, 이건 이번 달 월급입니다. 앞으로는 매달 이 날짜에 잊지 않고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창고 짓는 데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사십시오. 영수증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이 농장의 관리인이 아니라 저와 함께 이곳을 다시 일으켜 나갈 소중한 동업자이십니다. 부디 어르신의 손으로 이곳을 다시 생기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제게 누군가 이토록 큰 믿음과 존중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강호준 씨의 손을 굳게 잡고 반드시 이 농장을 사모님께서 꿈꾸시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겠노라고 제 모든 것을 걸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이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호준 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제 삶은 마치 수십 년간 멈춰있던 낡은 괴종시계가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한 것처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시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농장에서의 하루는 길 위에서의 하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롭고 또 바쁘게 흘러갔지요. 저는 매일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펌프로 시원한 지하수를 길어올려 세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밤사이 저를 괴롭혔던 지난날의 악몽들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곤 했지요. 강호준 씨, 아니, 이제는 말을 놓고 형님 동생처럼 지내는 호준 군은 제게 농장의 모든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는 주중에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했고 주말에만 농장에 내려와 저를 돕거나 아내의 흔적이 남은 집을 조용히 정리하곤 했지요. 우리는 어느새 몇 마디 말보다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함께 땀 흘려 일한 뒤 평상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르신,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처음 뵈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분 같습니다. 그런가? 호준 군 덕분이지. 흙 만지고 땀 흘리며 사니까 죽었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자네야말로 주말인데 푹 쉬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고생이 많네. 젊은 사람이 주말에는 친구도 만나고 좋은 처자도 만나고 해야지. 제 친구는 어르신이랑 우리 복돌이뿐인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의 그 삭막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보다 어르신이랑 같이 땀 흘리고 저녁에 이렇게 막걸리 한잔하는 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주말이면 늘 이렇게 둘이 앉아 막걸리를 마셨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짙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각자 마음속에 품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잔을 비웠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인과 피고용인을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의형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창고를 수리하는 일은 제게 잊고 있던 삶의 보람과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삐걱거리던 문을 떼어내고 제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든 튼튼한 쇠문을 달았을 때 비가 새던 지붕을 뜯어내고 방수포를 꼼꼼히 덮어 말끔한 새 지붕을 얹었을 때 저는 마치 제 인생에 무너지고 구멍났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듯한 벅찬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 황무지 같던 텃밭은 어느새 누가 봐도 탐스러운 작은 농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심은 상추와 고추, 오이와 토마토가 경쟁이라도 하듯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지요. 복돌이는 그 사이를 제 세상인 양 누비며 가끔은 제가 애써 만든 일항을 망가뜨리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느 주말 호준 군이 활짝 웃으며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키운 채소가 이렇게나 많은데 이걸 그냥 우리끼리만 먹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지. 동네 사람들에게 좀 나눠줄까? 그것도 좋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내일 아침에 읍내의 닷새마다 열리는 작은 장이 서는데 한번 내다 팔아보는 건 어떨까요?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룬 이 소중한 결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느껴보고 싶어서요. 어르신 옛날에 시장에서 장사하셨다고 했죠? 저는 좋은 생각이라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마치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갓 수확한 싱싱한 채소들을 트럭 한가득 싣고 금린의 장터로 향했습니다. 좌판을 펴고 채소를 진열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이 오이 참 실하게 생겼네. 약도 안 친 거요? 그럼요, 아주머니. 약은커녕 내 자식 먹인다는 마음으로 애지중지 키운 놈들입니다. 흙냄새 한번 맡아보시오. 향부터가 다르지 않소? 저는 시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옛솜씨를 발휘해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호준 군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이내 제 옆에서 저울을 재고 돈을 받으며 제법 능숙하게 장사꾼 흉내를 냈지요. 우리가 키운 채소는 신선하고 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금세 퍼져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가져간 물건이 전부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우리가 번 돈은 고작 10만 원 남짓이었지만 제 마음은 수억 원을 번 것처럼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흐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호준 군이 제게 비상연락용으로 사준 것이었지요.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끊으려고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정미. 제 손에 들려있던 호미가 툭 하고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토록 잊고 싶었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전 며느리 변정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니? 아버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전화 한 통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나가시고 나서 제가 얼마나 허전하고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진규 씨 생각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참으로 가증스럽고 능청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제 침묵에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버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전화드렸어요. 여자 혼자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팍팍하네요. 진규 씨가 남겨준 돈도 이런저런 빚 갚고 장례 치르고 나니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보일러까지 고장나서 지난 겨울에 냉골에서 잤다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인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저한테 아들 목숨값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뭐라고? 아니, 제 말이 그 뜻이 아니라 아버님은 그래도 유일한 가족이시니까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었어요. 네.
500만 원, 아니, 딱 300만 원이라도 괜찮아요. 아버님은 연금 꼬박꼬박 나오시잖아요. 그거 모아두신 거 있으시죠? 저는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너한테 줄 돈 단 한 푼도 없다. 네.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누군데요? 아버님 하나뿐인 며느리잖아요. 진규 씨가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진규 이름, 네 더러운 입에 함부로 올리지 마라. 제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다. 진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 앞에서 눈물 훔치는 척하며 뒤에서는 보험금 계산하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이 늙은 아비를 네가 살던 집에서 짐짝처럼 내쫓던 그 순간부터 너와 나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다. 알아들었으면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뭐라고요? 이 영감탱이가 보자 하니까 그럴 줄 알았어. 진규 씨 앞으로 나온 보험금 혼자 꿀꺽하고 어디서 젊은 놈이랑 짜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으세요? 내가 그렇게는 안 두지. 당신이 어디서 뭘 처먹고 사는지 내가 다 알아내서 머리털까지 탈탈 털어버릴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라고. 며느리는 악을 쓰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애써 묻어두려 했던 과거의 악몽이 제 평화로운 일상을 다시 한번 위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준 군에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호준 군은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어르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런 사람은 상대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의 든든한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협박 전화는 제 삶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저와 호준 군의 계획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우리는 직거래 장터에서 번 돈과 호준 군의 사비를 보태 농장에 커다란 비닐하우스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채소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특용작물이나 허브 같은 것들을 키워 사업을 확장해 보자는 계획이었지요. 비닐하우스를 짓는 일은 생각보다 고되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힘을 합쳐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농장에는 새로운 식구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 잃은 어미 고양이가 새끼 5마리를 데리고 창고 밑에 자리를 잡았고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다리를 다친 유기견 1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 농장 주변을 맴돌았지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모두 거두었습니다. 호준 군은 마치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동물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어느새 우리 농장은 사람의 상처와 동물의 상처가 함께 치유되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읍내에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지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젊은 기자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신문의 작은 기사로 소개하고 싶은데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쑥스러워 거절하려 했지만 호준 군은 좋은 일은 널리 알리는 것이 맞다며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우리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이 농장을 다시 일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신문 한쪽 구석에 상처 입은 두 남자와 버려진 동물들의 희망 농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작은 기사가 제 삶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나비의 날갯짓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낯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농장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제가 그토록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전 며느리 변정미였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이곳을 찾아온 것이 틀림없었어요.
한껏 멋을 부린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은 탐욕과 질투로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농장의 달라진 모습과 번듯하게 서 있는 비닐하우스, 그리고 일꾼처럼 보이는 낯선 사람들과 제 말끔해진 행색을 보고는 눈이 뒤집힌 듯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나한테는 돈 한 푼 없다더니 이렇게 으리으리한 농장 꾸며놓고 회장님처럼 신선노름하고 계셨어. 이 늙은 여우 같은 영감탱이가 날 속여도 유분수지. 이 녀석은 제게 달려들 기세로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큰 돈을 숨겨두고 자신을 속였다고 확신한 모양이었습니다. 여기는 네가 올 곳이 아니다. 당장 돌아가. 뭐? 돌아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나 몰라라 하겠다. 어림없는 소리. 이 농장, 내가 보니까 아주 돈이 되는 땅이야. 이거 다 진규 씨 목숨값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도 당연히 상속 지분이 있는 거지. 당장 이 농장 절반 내 앞으로 명예 이전해. 안 그러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닐 거야. 아들 잡아먹은 시아버지가 며느리 재산까지 뺏었다고. 이 녀석은 막무가내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억지를 부리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읍내에 볼일을 보러 갔던 호준 군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낯선 여자가 제게 삿대질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는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또 뭐야? 저 영감탱이랑 한패야? 당신도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붙어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호준 군은 며느리의 막말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제 앞을 막아서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저의 소중한 가족이자 이 농장의 어엿한 공동대표이십니다. 당신 같은 외부인이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이곳에서 떠나시죠. 뭐가 가족? 공동대표? 이 녀석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기지 마. 저 영감탱이가 가진 돈이 탐나서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저 영감 유일한 며느리라고. 법적으로도 나한테 상속 권리가 있단 말이야. 법적인 권리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서에 가서 따지시지요. 한 번만 더 이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이 농장에서 소란을 피우면 그때는 정말로 당신을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호준 군의 서슬퍼런 기세와 단호한 태도에 녀석은 기가 죽었는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도끼 어린 눈으로 저와 호준 군을 번갈아 쏘아보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아. 당신들이 가진 거 내가 모조리 다 씹어먹어버릴 테니까. 이 녀석은 그 말을 끝으로 욕설을 짓거리며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이 녀석이 떠나고 난 뒤 농장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호준 군이 그런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미안하네, 호준 군. 나 때문에 자네까지 못 볼 꼴을 보였어. 아닙니다, 어르신.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여자의 눈빛,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 같았어요. 호준 군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후 호준 군은 며칠 동안이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저 여자의 행동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지요. 결국 그는 서울에 있는 믿을 만한 흥신소에 연락해 조용히 며느리 변정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죽은 아들의 아내 뒷조사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 역시 며느리의 그 끝을 모르는 탐욕과 집착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조사를 맡았던 사람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농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저와 호준 군은 별채에 마주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내미는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하고 충격적인 진실들이었습니다. 변정미 씨는 지난 몇 년간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액수가 커져서 제2금융권은 물론이고 등록되지 않은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변정미 씨의 채무 목록입니다. 조사원이 내민 종이에는 제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대부업체들의 이름과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난 수억 원의 빚 액수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 오진규 씨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입니다. 조사원은 제게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부터 며느리가 아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함께 돈을 요구했던 정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돈 못 구하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당신 부모는 연금이라도 있지. 나는 뭐야? 당신이 무능해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아들은 며느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자신의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해서 건넸지만 녀석의 탐욕은 밑빠진 독처럼 끝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서류 뭉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진규 씨 앞으로 가입된 3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 원본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계약 당시 수익자가 붙인 오동철로 되어 있습니다. 아드님께서 어르신 몰래 들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진규 씨가 사망한 직후 변정미 씨가 보험사에 제출한 서류에는 수익자가 배우자 변정미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아드님의 서명은 전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노후를 위해 저 몰래 보험을 들어놓았다는 사실도 몰랐거니와 그 아들의 마지막 효심과도 같은 마음을 며느리가 서류까지 위조하며 가로챘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라 며느리의 끝없는 탐욕과 압박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진규가 내 아들이 저것 때문에 저 악마 같은 것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느꼈던 분노와 배신감과는 차원이 다른 제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찢어지는 죄책감과 참을 수 없는 원통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호준 군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리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가까스로 눈물을 그치고 굳은 결심이 선 얼굴로 호준 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시퍼런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호준 군, 변호사를 가장 독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게.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바로 잡아야겠네. 내 아들의 억울함을 이 아비의 손으로 반드시 풀어주고 저 악마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겠어.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저 악마에게 희생당한 아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아비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마지막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호준 군이 소개해준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도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독사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의 심장부인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사방이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은 평생 흙과 땀에 절어 살아온 저를 위축되게 만들기에 충분했지요. 40층 꼭대기에 위치한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발 아래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잠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동철 어르신. 강호준 대표님. 중후한 멋이 느껴지는 원목 책상에 앉은 김 변호사라는 사람은 날카로운 안경 너머의 눈빛과는 달리 아주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그는 저희가 건넨 조사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마치 보석 감정사처럼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정적을 깨뜨리는 사무실 안에서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 인생에 남은 모든 것이 저 사람의 입에 달려있는 것만 같았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김 변호사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어르신. 사문서 위조, 사기, 상습적인 협박. 작정하고 덤벼들면 며느님이란 분 아주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 20년 동안 이렇게 명백하고 추악한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이깁니다. 이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한편으로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그런 표정을 읽었는지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망설여지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어르신의 표정이 승리를 앞둔 의뢰인의 표정 같지는 않아서요. 솔직히 말해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아무리 저런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질렀다지만 그래도 한때는 제 아들이 제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자였고 제 며느리였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먼저 간 내 아들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두렵습니다. 아비로서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이 더러운 진흙탕 싸움으로 더럽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에 옆에 앉아있던 호준 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감히 어르신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법률가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의 명예를 진정으로 지키는 것은 이 추악한 진실을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아드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 속에서 눈을 감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아드님께서 어르신께 남기고자 했던 그 마지막 마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웠는지를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침묵이야말로 저 여자의 거짓 눈물 뒤에 숨어 아드님을 두 번 욕보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의 망설임은 쉬이 가시질 않았지요. 그날 우리는 소송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잠시 미루고 무거운 마음으로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어요. 밭에 나가 일을 하려 해도 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영정 사진을 앞에 두고 밤새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제 자신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내 아들을 위한 길인가?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고 제 마음은 갈수록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다 못한 호준 군이 어느 날 아침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시면 병만 깊어집니다. 아드님을 만나러 가시지요. 직접 찾아뵙고 어르신 마음속 이야기를 전부 다 털어놓고 그렇게 여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의 말에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호준 군의 차를 타고 아들이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우리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호준 군은 그저 제가 기댈 수 있도록 제 옆을 묵묵히 지켜줄 뿐이었지요. 작고 동그란 아들의 봉분 앞에 섰을 때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호준 군은 제게 소주 한 병과 북어포를 건네주고는 멀찍이 떨어져 제가 아들과 오롯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차가운 비석을 닳고 다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내고 그 앞에 술잔을 가득 따라 올렸습니다. 진규야, 이 못난 아비가 왔다. 잘 지내고 있느냐? 하늘에서는 더 이상 아픈 데 없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해야 할 텐데. 저는 봉분 옆에 주저앉아 아들에게 제 마음속의 모든 이야기를 남김없이 쏟아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집에서 쫓겨나 차가운 길 위를 헤맸는지,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복돌이를 만나고 호준 군을 만나 새 삶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너의 아내였던 그 여자가 너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진규야, 이 아비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저 악마 같은 계집을 당장이라도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라는 생각에 발목이 잡히는구나. 내가 이 일을 세상에 알리면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아내 하나 잘못 만나 제명대로 못 살고 인생 망친 한심한 놈이라고 죽어서까지 아비 속을 썩인다고 욕할지도 몰라. 아비는 그게 무섭다, 아들아. 아비는 네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 제발 이 아비에게 말 좀 해주어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에 있는 네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겠니? 제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싸늘한 가을바람 속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다 지쳐갈 무렵 어디선가 날아온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제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머물다 아들의 봉분 위를 한 바퀴 맴돌고는 마치 저를 어디론가 이끌기라도 하듯 푸른 가을 하늘로 솟아올라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의 망설임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것이었는지를요. 진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들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두려워하는 제 나약함과 비겁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매로 눈물을 닦고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차갑고 단단한 강철처럼 굳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던 호준 군에게로 걸어가 저는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준 군, 서울로 돌아가세. 김 변호사에게 이제 모든 것을 시작하자고 전해야겠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 얼굴에 서린 굳은 결심을 읽었는지 김 변호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아주 뜻밖의 그러나 더할 나위 없이 통쾌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님을 상대로 바로 민형사 소송을 거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통쾌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아드님의 억울함을 풀고 저 여자의 추악한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탐욕에 눈이 먼 사람에게는 더 큰 탐욕을 미끼로 던져 스스로 함정에 빠져 기어 나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법입니다. 우리는 저 여자에게
아드님께서 남기신 숨겨진 거액의 유산이 발견되었다고 접근할 겁니다. 김 변호사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대담했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미래가 유망한 바이오 회사의 비상장 주식에 거액을 투자해 놓았는데 그 회사가 최근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주식 가치가 수십억 원으로 폭등했다는 시나리오였지요. 그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유일한 법적 상속인인 저와 며느리의 공동날인이 필요하다고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돈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면, 그리고 어르신께서 정말 큰 돈을 숨겨두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이 미끼를 절대 외면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고 기뻐하며 달려들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제 발로 변호사 사무실에 걸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모든 증거를 들이밀고 경찰과 함께 그녀를 맞이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지루한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완벽한 심판의 순간이 될 겁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저와 호준 군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마지막을 더럽힌 저 악마에게 내리는 서늘하고도 통쾌한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며느리 변정미에게 내용 증명과 함께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스피커폰을 통해 숨을 죽이고 그 통화 내용을 모두 듣고 있었지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전문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변정미 씨 되십니까? 저는 고 오진규 씨의 유산 상속 관련 법률 대리인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인께서 생전에 투자해두신 비상장 주식이 최근 상장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상속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녀석이 제 말의 진위를 파악하려는 듯 거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규 씨가 주식 투자를 했다고요? 나는 금시초문인데요. 그리고 그게 얼마짜리인데요? 정확한 금액은 상속 절차가 완료되어야 확정되겠지만 현재 미국 증시 기준으로 추산 가치는 약 20억 원에 달합니다. 법적 상속 지분에 따라 배우자이신 변정미 씨와 부친이신 오동철 어르신께서 나누어 상속받게 되실 겁니다. 다만 이 주식을 현금화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분의 공동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억이라는 말에 녀석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며 한 톤 높아졌습니다. 이 20억이요? 변호사님, 그거 정말이에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10억이 넘는다는 거네요. 세상에.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양측의 상속 절차 협의를 위해 저희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짜는 언제가 편하십니까? 이 녀석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당장 내일이라도 찾아오겠다며 푼수처럼 웃어댔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 변호사는 저를 보며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끼를 아주 단단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월척을 낚아 올릴 일만 남았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저는 호준 군과 함께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한쪽 상담실에는 이미 사복을 입은 경찰관 두 분이 대기하고 있었지요.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지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약속 시간 정각, 사무실 문이 열리며 며느리 변정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녀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더군요.
어머, 아버님도 오셨네요. 마지막 떡고물이라도 받아 드시려고 발 빠르게 움직이셨나 봐요. 그러게 평소에 저한테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용돈이라도 두둑이 챙겨드렸을 텐데.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무심하고 차가운 눈으로 녀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녀석은 제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하고 콧방귀를 뀌고는 김 변호사 앞 소파에 다리를 꼬고 거만하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어디 있어요? 나 아주 바쁜 사람이에요. 빨리 도장 찍고 가게. 이따가 백화점 쇼핑도 가야 하거든요. 김 변호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준비해 두었던 서류 뭉치를 녀석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서류에 날이 나시면 상속 절차가 개시됩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지요. 녀석은 서류 내용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의 상속 지분 액수만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에서 값비싼 인감 도장을 꺼내 들었지요. 녀석이 막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김 변호사의 낮은 목소리에 녀석이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또?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며느리의 등 뒤에 와서 섰지요. 녀석의 얼굴이 당황과 의심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들은 왜 갑자기 들어와요? 변호사님, 이게 다 무슨 상황이에요? 김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녀석을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정미 씨, 당신을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협박 혐의로 이 자리에서 고소합니다. 네. 무슨 헛소리예요, 지금. 이게 다 무슨 미친 장난이에요. 김 변호사는 녀석의 발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 뭉치들을 제 앞에 보란 듯이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고 오진규 씨의 생명보험 계약서 원본입니다. 수익자는 부친 오동철님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위조한 서명으로 수익자를 변경해 3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고인을 상대로 수없이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당신이 그 돈을 전부 불법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증거가 눈앞에 펼쳐지자 녀석의 얼굴은 하얀 종이장처럼, 아니 한 줌 재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모든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멍하니 서류와 제 얼굴, 그리고 경찰들을 번갈아 쳐다보는 그 텅 빈 눈동자에는 더 이상의 오만함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녀석은 갑자기 제 앞으로 달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빚 때문에 무서운 사람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래서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평생 아버님 발 닦아드리는 종처럼 살면서 다 갚겠습니다. 네, 제발요. 녀석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처절하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발악하는 녀석을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제 아들이 그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겪었을 고통과 절망에 비하면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경찰관들이 녀석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하얀 손목에 차갑고 육중한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변정미 씨, 당신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철컥 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 안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 아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는 진혼곡이자 길고 길었던 제 지옥 같은 싸움의 끝을 알리는 승전고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귓가에 하늘에 있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 아니 변정민은 결국 사기 및 문서 위조,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녀석이 부당하게 가로챘던 아들의 보험금 3억 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두 제게로 돌아왔지요.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거액이 찍힌 통장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기쁨보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목숨값이자 이 못난 아비를 위해 남긴 아들의 마지막 효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저를 위해 단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준 군과 오랜 시간 상의한 끝에 저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바칠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마음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쓰기로 한 겁니다. 우리는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우리가 가꾸던 농장을 미소와 복돌이 쉼터라는 이름의 정식 재단으로 설립했습니다. 저처럼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이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살아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또 공평하게 흘러갔습니다. 끔찍했던 그날의 사건으로부터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황량하기만 했던 농장은 이제 수십 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 몇 분도 쉼터에 새로 들어와 함께 ət밭을 가꾸고 동물들을 돌보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지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저는 쉼터의 낡은 평상을 대신해 새로 지은 널찍한 툇마루에 앉아 호준 군과 함께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제 발치에는 어느새 늠름한 성견이 된 복돌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제 인생은 한번 송두리째 뒤집혔지만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평생 제 가슴에 묻고 가야 할 십자가이겠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슬픔에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아들이 남겨준 뜨거운 사랑으로 저는 이곳에서 또 다른 아들, 딸, 그리고 수많은 손주들을 얻었으니까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던 그 5분의 짧은 만남은 돌이켜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하늘에 있는 제 아들 녀석이 먼저 떠난 민준 군의 아내 손을 붙잡고 저희를 안타깝게 내려다보며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저렇게 외롭게 두면 안 되는데 하고 아들 녀석이 눈물 지으면 그 마음 착한 부인이 우리 미소라도 보내서 두 분을 만나게 해드려요. 하고 속삭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 넓은 서울 한복판에서 버려진 개 한 마리를 사이에 두고 똑같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두 남자가 운명처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제 곁에서 말없이 함께 붉은 노을을 바라보는 민준 군의 선한 옆얼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이제는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의 그늘 대신 평화롭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발치에는 제 온기를 느끼며 평화롭게 잠든 복돌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고 저 멀리 쉼터에서는 새로 들어온 식구들의 웃음소리와 동물들의 정겨운 울음소리가 저녁 바람을 타고 실려왔습니다. 과거에 저는 오직 한 아이의 아비였지만 이제 저는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의 아비이자 할아비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제 진짜 인생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했던 것이 제 인생의 일막이었다면, 이제는 나보다 더 아픈 누군가를 위해, 버려진 또 다른 생명들을 위해 제 남은 삶을 바치는 것이 제 인생의 이막이 될 겁니다. 이 팻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저 저녁 노을이 제 삶의 마지막 풍경이 아니라 내일 더 힘차게 떠오를 태양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저와 민준군, 그리고 우리 미소와 복돌이 쉼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긴 셈입니다.